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부인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 결국에 조력자가 있다. 당시 대통령실의 이 법률, 법무 이쪽 라인이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나는 대충 감이 잡히는데 말은 못하겠는데. 뭔데 맨날 말. 지금 대통령실 안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 주가 조작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큰 건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과연 이 비상계엄, 불법계엄, 이 내란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의 행동인가? 사실 15년 구형은 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못 막았지만 결단코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그 비굴함이 그러니까는 반대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 결과는 재판부에서 낼 것이지만 소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은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국무총리의 인생 말년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 대선을 왜 합류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국민의힘은 메신저들을 좀 교체해야 돼요. 메신저라고 하면 저 얘기를 나경원 의원이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난동 부려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누가 봐도 봐주기 판결이잖아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누리호가 4차 발사 아주 성공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성들과 이제 교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리 기술로 죄송합니다. 우리 기술로 발사한 그리고 또 민간의 기술이 함께 더해진 누리호 발사. 이제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자국 기술로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한 자릿수일 텐데 우리도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한 5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축하할 일인 것 같고요. 이 뉴스 포함한 정치권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누리호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왜요? 과알못이라서 아이고 이게 엄청난 성과인데 네.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말씀하신 네. 대로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네 번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오늘 새벽에 발사가 됐고요. 위성들 우주 궤도에다 다 안착을 잘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존에 좀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한 게 뭐 올드 스페이스 시대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이제 체제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조립부터 뭐 제작 다 이제 총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우리 낮 시간대에 막 특보하면서 발사하는데 이거 밤에 했잖아요. 네. 이게 그 업무 때문이래요. 이게 딱 자정 시간대 위성이 그 극지방에서 오로라 관측하게 하려고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이번에 밤에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오로라 영상 곧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튼 뭐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또 이렇게 빠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약간의 뭐 실패 혹은 뭐 삐걱거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자체 기술로 로켓을 발사한 나라가 아마 진짜 드물 겁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했듯이 로켓 기술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발전한 것 같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를 하고 또 대통령도 여기 메시지 냈죠. 맞습니다. 가슴 벅찬 일이다. 네. 가슴이 벅차오른다.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뭐 해당 지역 주민들께도 하여튼 뭐 고마움을 좀 표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대통령도 소방이라든지 뭐 경찰 그 행정 관련된 공무원들에게도 아마 치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연구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건 뭐 다들 축하하실 일 아닌가 그죠? 그럼요. 뭐 이게 뭐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실일이죠. 네. 여기도 다들 과알못이신가요? 네. 자세히 묻지 마세요. 네. 왜 남쪽에서 쏘는지는 아세요 혹시 우리 의원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남쪽일수록 지구 자전 속도가 좀 더 빨라갖고 그 좀 더 유리하답니다. 로켓 쏘는데. 그래서 가능한 적도 부근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쏘는데 우리는 이제 제일 남쪽이 이제 제주 아니면 이쪽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예전에 북한에서 이제 과학 위성 실험이라 그러면서 뭐 광명성 이런 거 발사해 예. 올렸을 때 유엔에서 제재 나오고 막 규탄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군사적으로 보면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궤도하고 같아요. 위성 궤도가. 네네네. 다만 이제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은 그건 좀 이제 다른 기술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위성 궤도에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궤도에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군사적으로 조금만 나가면 ICBM 이 제작 발사가 가능한 네. 이제 그런 그 군사력에 접근했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측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아마 고도 600km 목표 궤도에 이제 안착을 잘 해서 이제 큐브 형태의 작은 위성이 12개 그리고 아마 중형 위성이 하나 정도가 아마 탑재가 됐었던 것 같은데 우리 또 지상과학 교신을 성공적으로 하면 그때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 댓글에 정프로 잘 아는 거 나와서 신났다고. 아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그러세요?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만 잘하시는. 아유 로켓 기술 그 3단 기술 그 다 제가 또 주식은 고체 연료, 못하실걸요? 액체 연료 다 할 게 많은데 그러나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내란 혐의 관련한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 라고 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국가와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그 45년 전 신군부 사태를 거론하면서 그때의 내란보다 훨씬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다.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뭐 민주가 거의 안 됐을 때의 그 계엄과 네. 지금 이제 완전히 민주가 다 된 이후에 완전히 되돌려버린 이 계엄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의 가담자들에게도 대략 뭐 한 15년 정도 구형이 되고 뭐 개인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한 확정된 거는 징역 6년에서 8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거에 비추어서 좀 이번 구형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내란은 방조 혐의잖아요. 그러면 최저 형량이 10년. 에서 무기징역까지인데 이 15년 구형 생각보다 뭐 좀 적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15년이면 뭐 우리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민 한사람으로 보기에 좀 어쨌든 2인자잖아요. 대통령의 그 내란을 진짜 이 재판부도 한번 판단하겠습니다만 막을 수 있는 가장 그래도 대통령을 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15년 구형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수계 방조 혐의도 있지만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분명히 존재하고 네.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 또 위증 혐의 이런 게 다 있는데 네. 뭐 공문서나 뭐 위증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보더라도 내란 혐의만 보더라도 사실 내란 수계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형을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방조는 형을 감경해야 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종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을 감경하면 우리가 이제 형법상 10년에서 50년 사이에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이상이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15년 정도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렇다면 뭐 45년 전 내란 혐의도 형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 주영복 전 국방장관이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했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특검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45년 전 내란 사태와는 지금이 훨씬 더 피해가 크고 네. 지금 사실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왔던 그 민주화의 역사적인 그런 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국제 신인도라든지 이런 걸 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당시에 멘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당시로선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그 이후의 행보를 보세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큰 건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과연 이 비상계엄, 불법계엄, 이 내란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의 행보인가? 정말 그때 막으려고 이걸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뭐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보예요. 그 다음 행보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15년 구형은 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진관 재판장이 구형에 이게 얽매는 게 아니에요. 15년 구형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15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고 법원이 더 넘는 형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형을 좀 재량껏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이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적어요. 앞에 이제 뭐 2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2자로 시작할 줄 알았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최저형이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구형량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이걸 감안하면 어쨌든 구형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구형이 작게 나와서 근데 재판부가 그 구형 얘기하면서 양형 사유는 또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45년 전 뭐 계엄보다 더 심각하다. 근데 45년 전 계엄으로 인해서 당시에 종범들이 한 15년 정도 구형을 받았는데 그때보다 심각한 거면은 조금 더 구형을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일각엔 있더라고요. 거래요? 네. 어떤 거래죠? 추경호랑 통화를 7분 했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가. 네. 그리고 윤석열보다 먼저 추경호 한덕수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만약 한덕수 총리가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술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일각에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검이 그동안에 굉장히 재판을 공격적으로 진행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구형량이 이렇게 높게는 안 나왔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냥 썰 추측이에요. 수준, 추측이고 썰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고개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끄덕여지는 거는 한덕수 전 총리 어떤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 캐릭터 행설 수설 오락가락 본인의 나만 살면 돼. 본인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고개가 저어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혹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이 불법인데 여기서 그 불법의 과정에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과연 계엄을 했던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국무회의 자체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만약에 국무회의가 그 소위 하자 없이 절차가 맞았다 그러면은 계엄 자체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불법한 일에 동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국무회의 자체가 처음에 총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부분을 아마 특검도 고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애초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해가지고선 기소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부에서 과연 15년 구형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계엄의 그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군으로 갔었던 것이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고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론에 그쳤었는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소위 이제 그 주도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국정 통할의 주요 당사자로서 그걸 막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지원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장관도 빨리 와서 뭐 해라 뭐 이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네.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데 저는 단지 그 최후 진술에서 못 막았지만 결단코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그 비굴함이 그러니까는 반대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판 결과는 재판부에서 낼 것이지만 소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은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국무총리의 인생 말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네. 것이죠.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이게 법적으로 좀 의미 있는 건 이제 뭐 내란 수계 방조나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나 뭐 아무거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재판이 진행되다가 재판장이 그 공소장 변경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중요 임무 종사가 들어왔거든요. 네. 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방조라는 거는 네. 일반적으로 종범 그러니까 공범이기 때문에 정범 그러니까 내란 수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원래는. 근데 지금 방조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수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안 끝나고 끝났- 있고 네. 심지어 지금 뭐 1월에 결심이 될지 이것도 정말 난망합니다. 알 수 없고, 예, 예. 뭐 2월에나 돼야 나올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방조는 원칙적으로 정범 그러니까 수계가 형이 네. 확정이 되거나 또는 수계 행위가 확정이 되면 이거를 도와줬다라는 측면에서 종속적으로 방조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법리상으로 보면 윤석열 수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예. 방조를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구속 요건으로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수계와는 별도로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별도로 구속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걸 공소장 변경하게 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면 뭐 방조가 이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또 지난한 법리 필요 없이 중요 임무 종사로 형이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러면 구형한 15년보다 저는 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뭐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그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혹은 이제 같은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현이나 뭐 이상민 등등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의 형량 혹은 뭐 구형량 정도도 우리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나요? 지금 이 15년으로? 아 근데 네. 그건 또 재판부가 또 다르고 네. 하기 네. 때문에 뭐 이거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의 기준이나 뭐 이 정도 될 수 있지 예, 않나요? 될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일단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에 대해서 빨리 좀 종결을 하고 결심하고 구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됐으니까 뭐 나머지 뭐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별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넘버 2가 한덕수였으니까 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김영현은 그 군을 어쨌든 그렇죠. 동원했다는 동원하는 명백한 사람. 혐의 사실이 또 추가로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한덕수 1심이 1월 21일, 윤석열 1심이 2월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판결문 쓸고 있을 때 이미 한덕수의 1심 선고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죠. 재판부가 다르다고 해도 그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봐야 네. 될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12.3 불법 개혁이 내란이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확실히 정리해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게 네.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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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근데 예? 만약에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가지고선 선고가 나오면 네. 그거는 내란이 전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란이 전제됐는데 지금 그 소위 우두머리 재판은 2월이고 네.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는 것이 네. 논리상 이상하진 않다. 이런 그거는 뜻이에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형법 87조의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력결 별개로 되어 있는데 단지 방조 같은 경우에는 좀 법리상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 어떻게 공범이 나오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사람도 주범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먼저 나와야 그게 이제 그렇죠. 방조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이 논란을 어쩌면 불식시키기 불식시키기 위해서 위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아, 공소장 재판부가. 변경 얘기를 재판부가 한 거고 이 법리에 대한 다툼을 미리 벗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 판사가 굉장히 그럼요. 법리상으로도 지금 사실 완벽하게. 아무런 흠결 없는 판결이 나올 겁니다. 네. 자, 한덕수 구형에 관한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어제 이제 나왔던 소식이고요. 아, 그리고 또 김건희 씨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와, 여기는 정말 지겨울 새가 없이. 뉴스가 어떻게 이렇게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지. 네. 자, 한번 그 소개 좀 해주시죠.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던 텔레그램 네. 내용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검찰 총장 아니었냐, 검찰 네. 지휘를 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검찰 있었죠. 대통령 뭐 모르겠어요. 뭐 모든 역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V0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그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 수사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직접 챙겼고 체크했죠. 그리고 본인 수사도 챙겼고 네. 심지어
대법원장 수사까지 챙겼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왜 이렇게 2년이 사건이 넘었는데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박성재 장관이 본인이 왜 챙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뭡니까? 네. 라고 물었다. 질타하는 거네요. 아니, 왜 이걸 김건희 씨가 왜 챙기는 거예요, 도대체? 국정 운영을 하신 거죠. V제로니까. 아니 뭐 이 얘기뿐만이 아니고 예. 거의 모든 보고서를 대통령 보고용과 네. 그 김건희 보고용으로 따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 관련 보고까지. 네.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명태균이 했던 5대5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목 5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전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은 만만치 않잖아요. 네. 거긴 텔레그램 보내면 이게 익십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박성재를 천거한 배경에도 김건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까지 가능할 정도로 사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김건희가 한 거예요. 그럼요. 국무위원한테 본인 사건에 대한 청탁성 그 메시지를 보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본인 사건 청탁성 메시지가 넘어서서 특정 사건을 지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사 지휘대로 됐어요. 네. 실제 그렇잖아요. 2달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 소환이 됐고 뿐만 아니고 김혜경 그 김정숙 여사 수사도 그때부터 그 돌아가기 해요? 시작했고 그다음에 수사팀 다 바뀌었고 그리고 뭐 도입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혐의 났고 결국 김건희 의도대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받아가지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장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생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검은 직접 법무부 장관이 지휘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무 행정 영역이고 여기 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연결고리가 누구냐면 검찰국장이에요. 근데 검찰국장 통해서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생리를. 진짜의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V제로 우리 얘기한 게 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점점 더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것만 있겠나 싶은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수사는 12월 말일로 일단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일단락 된 거는 기소할 거 기소하고 마무리 안 된 거는 이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공수처가 됐든 뭐 경찰이 됐든. 근데 저게 이제 계속 나오면 국민의힘이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내년 선거 앞두고 아니어도 죽을 맛인데 계속 김건희 얘기가 회자되니까. 네. 아니 근데 난 이렇게 된 그 과정을 이제 나름 혼자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박성재 법무장관 불러놓고 아유 이제 저 검찰 관련해서는 우리 와이프가 할 테니까 이제 와이프랑 이제 소통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으니까 내가 이거 좀 할게요 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던데. 알 거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의미 없는 얘기겠죠. 하여튼 뭐 이런 김건희 씨의 검찰 지휘는 이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앞서 그 이제 문자 내용이 살짝 좀 정리를 하면 일단 그 대검에서 수사 막은 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이었고 그 김혜경 김정숙 여사 관련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사건에 관련해서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이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명품백 관련 수사팀이 꾸려졌을 때 어떤 글을 이제 박성재 장관한테 보내는 거예요. 제목이 검찰 관련 상황 분석.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수사팀 꾸려진 게 중앙지검 대검 그 간부와의 상의 없이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지시한 건지 지금 이원석이 이렇게 나대는 거야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수사팀 관여할 수 있는데 어떤 취지로 이 수사팀을 구성하려고 한 거야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서 확인 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지시죠. 이러한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장관 당신이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라는 취지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 관련해서는 그때 이제 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기자들 만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그때 이제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는 지금 김건희 악마화해가지고 여론재판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 페이스북 글을 긁어다가 또 박성재 장관한테 보냅니다. 알지? 이게 우리의 입장이야. 뭐 이런 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보면 그
예전 누굽니까? 그 최순실 씨는 그냥 대통령 무슨 연설문 좀 고쳐주고 그렇죠. 김치에다 주고 사람 좀 이렇게 좀 밀어넣으려고 하고 요 정도였다면 정말 지위를 아주 꼼꼼하게 국정을 정말, 예, 제대로 된 국정농단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뭐 검찰 상황 분석 뭐 이런 글에는 지금 뭐 필요하다, 뭐 확인 필요, 그리고 보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지시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건 뭐 일단 이걸 좀 수사를 해서 이거 작성을 진짜 김건희 씨가 한 건지 아니면 뭐 전달받은 거 누군가가 작성해서 전달해 준 거를 뭐 저도 지시를 지금 내린 그런 건지 생각을 잠시 했어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보완요 이거가 지금 문자가 나오진 않지만 그게 보안이라고 했는지 보완이라고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완이라고 했으면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그 최 목사하고 이렇게 뭐 카톡 주고받은 거에 뭐 보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이렇게 뭐 맞춤법 지적되고 이런 카톡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본인이 쓴 거면 보완이라고 됐을 것 같은데 보안이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받은 게 아닌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내용이 지시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명백히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얘기를 하면 이거 검찰을 아주 잘하는 전문가의 얘기예요. 근데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부인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이 약간 그 비문 시스터즈예요. 그 문장을 잘 안 맞아. 예. 근데 이 정도 이건 굉장히 비문도 없잖아.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오타도 별로 없고. 결국에 조력자가 있다. 보고 라인이 있다. 그 보고 라인이 누굴까 과연? 그걸 받아서 이 얘기를 박성재한테 지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 대통령실의 이 법무 이쪽 라인이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러면 뭐 민정이든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네. 어쩜 김건희 씨와 이렇게 아니 뭐 비화폰으로 민정수석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정권 그치. 선으로 해서. 나는 대충 감이 잡히는데 말은 못 하겠네. 해주세요. 뭔데 맨날 말씀을 해주세요. 못하세요? 아니 누군지. 이 네. 문자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 그럴 것 같은데 그 정확하지 않아서. 검사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까지 그렇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안에 있으면서 아. 그다음에 이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 주가 조작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 네. 그리고 보니까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상 김건희 씨 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검찰 랩을 근데 아주 뭐 잘한. 이게 할 저는 자리가- 이제 네.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는 이런 일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지금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아마 이거보다 더 자극적인 얘기가 나와도 사람들이 놀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익숙해지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그 조건이 성립돼 있다. 세 가지는 뭐예요? 예, 권력을 가진 바보 남편. 그 다음에 지금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무지한 거죠.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그 상식이나 센스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선을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궐라인이라고 상당히 점잖게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간신배들이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남편이 들어주니까 하는 것이고 본인이 무모하고 무지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고등교육만 받아도 이거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선을 넘는 얘기를 하나요? 박사학위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네. 그랬나? 네. 아무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이 말을 들어주는 장관도 그렇고요.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러지만 그게 간신이에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그렇죠. 영달을 위해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정 아니다 생각 그만두고 나와도 그렇습니다. 되지.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그 먼 훗날 역사책에 김건희 이름 석자는 박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네. 장희빈, 장희빈. 장녹수, 정난정 이런 식으로 왜야? 그렇지. 네야. 매야가 정난정인가? 여인천하 아닌가요? 여인천하. 여인천하. 정난정의 라이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네, 은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검찰 내에서는 술렁임도 없나요?
사실 이게 완전히 검찰 라인에 대한 농단이잖아요. 물론 이제 국정농단,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법무부 장관에게 막 수사지휘 같은 이런 지시들이 내려갔고 이런 게 실제로 검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정황들이 지금 보이는데 네. 이 프로스는 조용한가요? 그거 물어보고 싶고 왜 검찰들은 여기에는 분노를 안 하죠? 여기에는 왜 부끄럽다는 말을 안 하나? 저는 지켜볼 겁니다. 내가 검찰에서 반응이 나오는지. 술렁이는 거는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이 술렁일 거고 그다음에 검찰들 중에 일반 검찰들은 사실 이런 일에 그렇게 그 개입된 사람이 검찰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충 이 지금 소위 박성재 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지금 도태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검찰에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 일이라고 공분하기보다는 김건희 씨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 이런 식으로 농단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는 그 심우정 지금 전 검찰총장은 수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우정이 여기에 대해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원석 전 총장은 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출근길에 19초 침묵. 그거 기억나잖아요. 그 무렵이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뭘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지금 남아있나요, 검찰에 아직? 이런 사람들이 좀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 대체로 지금 이른바 뭐 전관 내지는 뭐 그런 예우 받으면서 또 큰 돈들 잘 벌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 검찰 조직이 이렇게 박살이 났고 네. 이 검찰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이제 장현주 변호사 얘기했듯이 항소 포기에만 이 흥분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검찰을 무슨 권력의 모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이 외압에 한복판에 서 있었던 당사자로서 그분들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건희 씨의 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또 그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인가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입장문도 나왔고 해서 예. 뭐 짧게만 전하면 네. 그 이제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이제 집사 역할을 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이 맞다 샤넬백 바꾸라고 한 거 사실 김건희였고 김건희가 나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서 내가 건진시켜서 바꾼 거다라고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네. 유경옥 전 행정관의 진술 이제 서서히 문고리들도 다 등을 돌리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진도 그렇고 하여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대체로 다 어쨌든 법원 판결 뭐 앞두고는 다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본인들의 살 길을 이것도 찾아가는 것 다 같아요. 예측했던 일 아닌가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렇지 철두철미한 게 뭐냐면 그 김건희가 샤넬백 바꿔와라고 하면서 이제 보냈잖아요. 네. 그 현장 가서 교환할 때 가방 사진 찍어서 이걸로 바꾸면 될까요? 라고 텔레그램 보내서 오케이 그거로 해와 증거를 다 라고 남겨놨구나. 허락 받고 바꿔왔다. 아니 왜냐하면 딴 거 가지고 가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뭐 그렇죠. 네. 그 아유, 색깔이 맞는지. 네, 결국 이제 김건희 씨의 요 가방, 요건 뭐 확실히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목걸이는 뭐 여전히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에 그 중동 순방을 다녀와서 첫 번째로 내린 공개 지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위증 혐의, 그러니까 연어 술파티 관련된 그 위증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재판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집단 퇴정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한 60명 가량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게 국민참여재판 일정상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한 6명만 받아들여 준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제 기피 신청하고 퇴정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감찰을 해야 한다. 검사들 감찰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그 재판부에 대한 불만 제기하면서 기피 신청하고 법정에서 퇴정을 하니까 이거는
법정을 뭐 모독했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감찰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검- 이거 네. 맥락을 좀 봐야 되는 게 네. 사실 뭐 검찰이나 또는 이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나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는 건 절차로 보장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검찰이 이렇게 뭐 기피 신청을 하고 막 집단 퇴정하는 것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기는 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뭐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있으면 양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네. 그거 받아들이냐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이 맥락을 봐야 되는 게 네. 이때 지금 검찰이 일단 이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배심원들이 오는 그런 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인 신청을 하면서 64명, 그 64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보면 교도관들, 당시에 이전 부지사를 개호했던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특히 드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해야 되고 이러면 또 배심원들이 와 있는 그런 재판인데 64명을 다 증인 신문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관련 자료를 보니까 뭐 지정된 날짜가 뭐 5월 17일이라든지 뭐 그 연어 뭐 술 먹은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날짜들이 있으니까 그때와 관련된 해당된, 교도관들만 채택을 해준 거예요. 예. 저는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검찰이 신청했던 증인 무조건 다 안 돼.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 신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척할 건 배척하고 받아줄 건 받아준 건데 이거를 두고 이거 뭐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재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재판이 방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좀 본질적으로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검찰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하고 퇴정할 때 그 공판에 출석한 검사들만의 판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검까지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검의 지휘 없이 이거 못해요. 이번에도 대검에 보고하고 했다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시는 대검이 이 사법부를 모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퇴정은 다른 문제인데 퇴정은 관행이라 그래요. 기피 신청을 하면 변호사들도 퇴정한다고 합니다. 이 법관 기피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법부가 네. 잘 허가 안 해주는데 사례가 굉장히 드물긴 한데 변호인 측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검찰 측이 하는 경우보다. 근데 그 경우에도 변호인들이 퇴정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날 퇴정할 때 김용현 변호인들처럼 뭐 사법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거나 난동을 부려서 퇴정한 게 아니고 네. 기피 신청했으니까 저희는 퇴정하겠습니다. 이러고 퇴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게 과연 징계나 감찰의 사유가 되느냐. 일단 이 문제 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잖아요. 근데 저렇게 대통령이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법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하게 되면 저게 공판 개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당연히 공판 개입이라고 볼 여지가 크죠. 오해해서 하기도 쉽고. 근데 7박 10일 해외 순방 갔다 와서 첫 지시가 과연 저거여야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본인 관련된 사건에 너무 예민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이제 김용현 그 재판부의 변호인들 난동처럼 기사가 엄청 났잖아요. 그거 네. 생중계로 우리가 목격을 했고 이 관련 기사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10건이 안 났어요. 예. 그거를 대통령실이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린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검사들이 이를테면 기피 신청하고 퇴정했다. 이거는 이 사건 관계자들만 아는 이슈였어요. 뉴스였고. 그 이슈나 뉴스를 끌어올린 겁니다. 이랬어야 되는가.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함으로써 완전 뉴스가 그 문제 퍼졌군요. 의식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혜령 경정을 꽂았잖아요. 저는 그 시점이 그게 연상이 되는데 이게 사법부 내지는 수사기관 내에서 그 수사도 독립적이어야 되고 재판은 더더욱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하는 게 맞나요? 특정 그 수사 인력을 어디 수사팀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하거나 특정 재판에서 이뤄진 일을 가지고 뭐 저게 사법부 모독이다. 물론 김용현 그 재판부 그 김용현 변호인들이 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네네. 법원행정처도 고발했고 변협도 징계조사 착수했고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네. 이건 좀 다른 거랍니다. 경우가 네네.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함으로써 또 이게 정치 쟁점화되게 생겼고 순방 이후에 순방 성과를 대통령이 알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본인 사건에 이 공판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지시를 하는 게 맞나. 정무적으로 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7박 10일 동안 해외 순방 물론 그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이 그 소위 여독이 없도록 예. 젤렉이 없도록 뭐 배려했겠지만 상당히 그 순방 정리를 하기도 바쁠 텐데 대변인을 시켜서 처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인신공격 여기를 먼저 제기를 해요. 김영현 측 변호인. 그러면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방점이 아니에요. 뒤에 검찰들 특히 그 지금 이화영 사건과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기피 신청과 그다음에 집단 퇴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그런 막말이라든지 정말 숄츠를 마치도 의도한 듯한 그런 그래갖고 사법 그 자체를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그 퇴행시키는 그런 행위하고 집단 퇴정을 어떻게 등치시키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때 앞에 변호사들의 일탈 행위는 그냥 명분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물론 율사는 아니지만 기피 신청이나 집단 퇴정은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있어 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과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대통령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오면은 실용이나 합리성이나 이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민감하고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일이 어저께 벌어진 이 정도 거예요. 상황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도 수준에서 일 처리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니 들긴 이 처리를 하네요. 하나마나 기피 신청이나 네. 집단 퇴정이 불법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이 재판이 뭐에 관련돼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네. 이화영 전 부지사 그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 있었다 이거 위증했다 이 혐의가 여기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 재판을 하다 보면 검찰청에서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황 사실이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감찰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네,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에서 갑자기 증인을 막 64명을 신청하고 당시에 교도관 뭐 42명을 갑자기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관련된 지금 국민 참여 재판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가능한 증인만 받았는데 이걸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정하는 것 겉으로는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를 들여다보면 이거 무언가 검찰청 술 파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빠르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거 재판을 방해하고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도 재판 방해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의 핵심은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 저는 이것보다는 검찰이 검찰청에서 술 파티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 과연 이 기소 자체가 조작이 되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재판도 진행돼야 되고 감찰도 진행이 돼서 진상이 빠르게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 공소취소 밑자락 깔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64명 증인 신청한 이 증인들 중에 설주한 8명인가밖에 안 박상용이 받아줬는데 들어가 있어요 거기 지금. 박상용 증인을 안 받았고요. 근데 이제 논란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 증인을 어쨌든 뺐어요. 재판부가 수용을 안 네. 했고 김성태도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도 증인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교도관만 받으니까 이거 너무하다 해도 더군다나 이게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배심원들 설득을 통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심원들 설득을 위해서 증인 신문이 필요한데 그 증인들 다 기각해버리니까 아마 이 대검 지휘를 받아서 이런 판단을 한 건데 이로 인해서 만약 이화영 사건의 이 진술이 조작된 채로
기소가 됐다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할 근거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논리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거에까지 개입하는 게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정 PD가 얘기했듯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는 만약 감찰이나 징계가 필요하다면. 네. 근데 법무부 장관 지금 여기 없어요.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심지어 대통령이 브리핑까지 하라 그랬대요. 강윤정 대변인한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발끈한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예. 이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우리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법정 모욕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조효텀 이대효시나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잘한 건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놓고 조리돌림한 거나 그건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네. 일단 이게 뭐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냐 아니다. 뭐 입증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신문이다. 이거는 이제 검찰과 변호인의 논리가 맞붙는 상황인 거고 연호술파티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여기서 받아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감찰까지 갈 만한 사안이냐 이제 이게 하나의 또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고 정성호 장관의 답변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감찰 지시가 내려오면 감찰하겠냐라고 했고 정성호 장관은 관련된 그 감찰 지시를 내가 직접 전달받진 않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의 퇴정 행동이 약간 과도하다는 생각은 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법사위에서 굉장히 세게 붙었죠, 또. 네, 여야가 좀 붙었는데요. 예. 이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쁩니까?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은 뭐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이거 대통령이야 이런 일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검찰을 갖다가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 나경원 의원한테는 왜 그때는 함구하고 꿀 빨았냐. 와, 역시 또 두 나경원, 추미애 두 의원이 아주 세게 붙었는데 어떻게 좀 설득력이 어느 쪽에 좀 더 있다고 보시는지 입장이 좀 다르시겠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네. 국민의힘은 메신저들을 좀 교체해야 돼요. 메신저라고 하면 저 얘기를 나경원 의원이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 국회에서 난동 부려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네. 저런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누가 봐도 봐주기 판결이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은 저걸 지켜보는 뭐 상대편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중간에서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갖지 않은 국민들도 설득력이 없어요. 메신저를 좀 될 만한 사람을 내세워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될 만한 사람 누구죠? 아니, 좀 드물긴 한데 사실. 아니 그래도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꾸를 하니까 상쇄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미치겠다 진짜. 네. 여튼 여기에 대한 또 양당이 확실히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양당이 더 세게 또 붙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좀 있기는 그리고 하고요. 검찰 쪽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프로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기피 신청의 문제냐, 퇴정의 문제냐, 감찰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의 기피 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 아니냐 이런 글이 네, 공봉숙 고검 네. 검사가 올렸네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기현 재판부는 기피 신청 안 해요? 특검에서 왜 안 할까요? 저도 그 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검찰들은 그러게 말이에요. 뭐 근데 사실상 그 재판 예. 진행하는 거 보면 예. 특검도 그냥 그 재판 진행 중에는 너무 그 뭐라 그럴까 화기애애한 마치 또 분위기? 재판부가 아니고 무슨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재판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네. 그 안에서 그 진행을 하는 네. 그 판사도 그렇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몰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거 기피 신청해야 되는데 또 놓쳤다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닌가? 할때 그런 너무 생각이. 재밌어서? 아니 재밌다기보다도 마치도 뭐 이렇게 중계하듯이 그리고 완전히 재판 보통 이제
너무 재판부가 권위주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또 권위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오히려 직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김용현 재판부가 3번이나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특검이 해도 모자랄 네. 판인데 특검은 기피 신청을 안 하고 네. 김용현 변호인들이 직위원 재판 기피 신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참 저 재판이 그 기피 신청 상식으로는 납득이 이유가 안 되는 뭐였었죠? 아니 불공정하게 한다고 재판부가. 그러니까 기피 신청은 원래 이제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특검으로서는 기피 신청의 타이밍은 놓친 것 같아요. 뭐 지금 기피 신청을 실효가 하면 없죠. 또 재판만 늦어지죠. 그럴 지연됩니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의 지금 구속 기간이 1월 18일이면 만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지금 재구속을 시킬 방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웅래 의원 얘기 잠깐 해볼까요?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 이제 뭐 사업가한테 뭐 뇌물과 정치자금 6천여만 원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노웅래 전 의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사유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입니다. 네.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 네. 네. 독과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 판결이 나와서 노웅래 전 의원은 다시 또 정치권으로 돌아올래나 그런 생각을 또 하시려나? 아니 난 오히려 장 변호사한테 질문을 드리고 예.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됐더라고요. 네.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근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 사람은 무죄인데 그게 독수 독가의 원칙이다. 그러면은 돈을 받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판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형사재판은 증거로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근데 주긴 증거가 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증거가 위법하면 일단은 무죄,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기 아니 때문에 근데 줬다는 무죄인 사람은 겁니다. 지금 법정 유죄를 구속이 받았으니까. 됐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줬다는 거는 지금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업가에 대한 판결과는 별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법수진 증거, 그러니까 증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죄가 나온 거고. 제가 알기로는 줬다는 사람이 다른 혐의로 유죄를 아, 받았을 그래요? 겁니다. 줬다는 혐의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 부인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위 절차상의 하자 독수 독가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들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네. 잡혀가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런 위법이나 하자가 있으면은 이제는 다 기각돼요. 네. 때문에 수사를 잘해야 예전 같으면 검찰들이 아유 그냥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렁설렁 했던 것들을 지금 넘어가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도 전형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건인데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사람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검찰에서 이게 가져온 대로 뭐 그렇죠. 돈 세는 소리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역풍이 지금 세게 불고 있잖아요. 네. 아, 그때 했던 얘기 잠깐 아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아마 국회에서 했던 얘기죠. 예, 확신을 차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그때 현역 의원이니까 했으니까. 근데 네. 저는 국회에 있어봤지만 저런 체포동의안 설명 같은 걸 할 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개요를 얘기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겨가지고 상세한 공소사실을 저렇게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작용이죠. 이게 자세히 설명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자, 하여튼 노웅래 전 의원은 무죄로 1심에서 판단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일단 조국 대표가 한동훈 사과해 이렇게 또 나섰습니다. 네. 그것도 메신저 문제에 있어요. 조국 전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좀 이게 저는 정치권에서 본인들이 좀 이게 지금 발을 뻗을 자리인지 입을 댈 상황인지 이런 걸 좀 가려가면서
정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둘 빼다 보면 누구 남아요. 그러나 여튼 이건 메신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다음 뉴스 빨리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소식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여기도 나경원 의원이 또 등장. 나경원 의원 요새 열일입니다. 거의 사실상 당대표 네, 동행무진. 거의 뭐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쓰리샷 사진 주시죠. 김문수 전 지사 오랜만 아닙니까? 김문수 네. 전 후보는 왜 나온 거예요? 여기? 장동혁, 나경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렇게 나란히 참석을 해서 영화 관람을 했고요. 영화 보고 나서 어떻게 보셨냐 묻잖아요.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내가 혹시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닌가 스스로 묻고 또 묻는 이 시점에 주변에서 장동혁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를 질타하는 시점에 방향을 또 잡아주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또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달려온 길이 이거 잘못된 건가? 생각을 스스로 할 즈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온 길이 맞았구나. 네. 다시 이분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네.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은 그럼 지금까지 온 길을 다시 이제 열심히 또 달려가겠군요. 뭐 장외투쟁도 하고 또 이른바 구구 뭐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힘 모아서 가고 그런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이념이나 노선하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뭐 김건희 씨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재판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윤어겐이라든지 탄핵 반대와 관련해서 입장이 지금 그 국민들이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르다는 거는 이념이나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수나 진보나 좌파나 우파나 상관없이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위반하고 계엄을 시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느닷없이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상당히 그 뭐랄까 호도하는 것이 이게 그 스스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걸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됐든 또는 뭐 박정희가 됐든 또는 그 이녀 왼쪽이 김대중이 됐든 노무현이 됐든 이 사람들의 정치인의 그 노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계엄이라든지 또는 그 정당으로서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노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노선 문제가 아닌데 괜히 그 노선 문제를 자꾸 이제 프레임을 좀 만들어 이걸 가면서 그렇게 섞어버리면 네.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짜증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게 아닌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실 것 같다는 말씀. 아니 그럴 뿐만 많네요. 아니라 이승만 네. 대통령의 무슨 어떤 미국이나 외교 노선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바가 있지만 또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문민 독재라든지 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네. 도대체 뭐가 맞다라는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느냐 참 이거예요. 여기가 그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데 부정선거의 그렇죠. 원조가 이승만 네. 아니에요? 3.15 부정선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12월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제 며칠 안 그러니까 남았네요. 지난주에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이 메시지를 낸 거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근데 가만 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망치는 거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박완수 지사가 김경수 전 지사한테 지는 걸로 나옵니다. 네. 심지어 김진태 지사가 이광재 전 지사한테 지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강원도가 그 정도면 위감이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현직 지사들이고 여기서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 삐끗하면 이제 전망이 없어요. 게다가 네. 전부 당 중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 많이 흔들릴 거고 또 비대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장외 집회하면 굉장히 막 그 본인에 대해서 환호하고
이런 이제 대중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본인에 대한 이 당 기반의 실체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이에요. 지금 의원들은 방관하고 있거나 100일 동안 그냥 지켜본 겁니다. 근데 100일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면은 그냥 놔둘까요? 국민의힘이라는 당 대표 중에 지난 10년 동안 임기를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윤석열 정권 3년 반 동안에는 당 지도 체제가 10몇 번을 예. 바뀌었습니다. 권성동 전 대표는 2주 단위로 대행을 4번이나 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에요. 근데 장동혁이 뭐가 있길래 그걸 내두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다니면 환호하잖아요. 그 뽕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멋있어 보여. 거기서 연설하고 이러는 게 효능감이 있어 보이고 존재감이 있어 보여. 거기에 지금 취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효과도 없는데. 근데 저 오래 못 간다. 12월 3일 날 아마 의원들 단체장들이 그때까지 방향선에 안 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변곡점이 12월 3일 정도로 보인다는 말씀이십니다. 확실히 그 대중 앞에 서는 그 무대 위에 서는 그 뽕은 그거 큽니다. 이게 보통이 아닌 모양이에요. 우리 정우김 의원님은 해보셨잖아요, 그거. 그래도 저는 이렇게 휘둘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우김 의원님이 이성적이시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혹시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닌가 묻고 또 묻고 있는 시점에서 그 나경원 의원이 옆에서 대못을 박는 모양이네. 이게 맞다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명색이 중진 의원인데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다고요?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반문하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와중에 중진 의원으로서 국민들 앞에 가장 먼저 고개 숙여 사과했던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랬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안 하니까 나부터 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12월 3일이 분기점 차라리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 그래요. 아니면 나경원 의원 혹시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해서 점점 몰아서 보내버리려는 건 아닌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소식까지 봤고요. 네. 잠시 후에는 저희가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모셔서 외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그리고 최근에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당 대표끼리 이제 만났는데 조금 불편한 장면이 연출이 됐잖아요. 어제 그것도 한번 좀 혹시 그 장면들은 다 보셨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짧게만 좀 얘기해 주시면. 그냥 뭐 해볼 테면 열심히 해보세요. 화이팅.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민주당 그게 입장에서는. 정청래 투 조국 메시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랑 만났는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뭐 느낌? 친문의 결집 이런 거는 다 소설 같은 얘기군요. 이제 그 얘기였잖아요. 지난 대선 앞두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랑 야당, 범야당이 모여가지고 당시 범야당 이제 모여가지고 정치개혁 뭐 안에 합의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섭단체 조건을 20석에서 좀 완화해주는. 아이고 제가 정의당 해봤잖아요. 예. 10년간 속아봤어요. 어차피 안 해줬을 거예요. 안 합니다 민주당 그거 절대로. 근데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그거 왜 아직도 안 해주는 거야?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한 거죠. 뭐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민주당 그 90역 밖으로 조국혁신당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말 잘 듣는 정의당 해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고요. 여튼 요 이야기는 김준영 의원한테 한번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그 양치승 관장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정프를 아주 능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납작만두라고. 어쩜 그렇게 가슴이 없냐고. 참고로 양치승 씨는 굉장히 유명한 헬스 알아요. 그 사람 가슴이 저 목합방 같은 분이거든요. 해갖고 아니 그 우리 정호김 의원님 너무 또 이 얘기 반응해 주시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납작만두가 그때 이슈가 좀 돼갖고 우리 뉴퍼마켓에서 납작만두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주의 센스. 납작만두 한번 맛들어 보세요. 굉장히 바삭바삭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먹던 바로 그 납작만두 그거네요. 네, 그 맛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요게 맛이 아마 두 가지죠, 그죠? 잡채 맛과 김치 맛이 있는데, 안에가 약간 불그스름한 게 이제 김치 맛일 거고요. 그리고 안에 좀 푸릇푸릇한 거 보이는 게 아마 잡채 맛일 겁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좀 한번 이어가 주실까요?
먹기가 좀 그래요. 왜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 좀 내 생각나서 그런 거야? 아, 왜들 그래 진짜. 서문시장의 납작만두입니다. 요거는 예, 그 냉동 보관하셨다가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살짝만 구우시면 이 바삭함, 갓 튀겨낸 바삭함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고요. 야채 무침이나 뭐 간장 같은 거에 콕 찍어 드시면 간식으로 좋고 밤에 술안주로도 괜찮고요. 야식 정도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우리 정호기 의원님은 영 안 맞으시나 봐요. 아니요, 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서민 음식 잘 안 맞죠? 이 소스도 혹시 주는 건가요? 네? 아 이건 별도예요. 네, 요거는 지금 잡채 맛, 김치 맛 20개씩 들어있는 거 총 1+1 40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14,900원. 네, 14,900원에 보내드립니다. 한 개당 따지면 뭐 한 37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워낙 물가들이 많이 올라갔고 맞아요. 요 정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요새 떡볶이집 가서 만두 시키면 보통 한 3,000~4,000 원씩 하는데 몇 개 안 주거든요. 집에서 떡볶이 해 먹을 때 이거 살짝 에어프라이어에 구워가지고 소스에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납작한데 은근 속재료 맛이 많이 나요. 방송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리를 하셨어요? 네, 저희 요거요? PD가 극한 직업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저 지하가 에어프라이어. 몰래 구워왔어요. 자, 하여튼 맛있게들 드시면 좋겠고요. 요 납작만두는 영상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뉴퍼마켓 직접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영상 링크 따라가신 게 가장 저렴할 예정이고요. 양도 넉넉 가격은 착한 뉴퍼마켓 납작만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전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네요. 네, 근데 맛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네, 세 분 맛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좋아할 맛입니다. 그러네. 다 먹었어요 저는. 네. 벌써요? 네. 자,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납작만두입니다.